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평균 분산 최적화, Mean Variance Optimization 이라는 기법인데요. 줄여서 MVO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것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하고 위험 척도로는 이제 지금 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최소 위험의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의 배분 비중이 얼마인지를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위험 척도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더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VO는 수익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산과 표준 편차냐면 특정한 자산이 그동안 실현한 오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기간으로 끊어서 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MVO를 적용하려면 자산 배분을 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서 긴 기간 동안에 여러 시점에 걸친 수익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들인데요. 이들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수를 자산별로 섞어서 이용을 하면 그 자산 배분의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수익률 지수를 가지고 MVO를 수행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본 그림인데요. 토지, 아파트, 오피스, 리테일이라는 네 가지 부동산, 그리고 AA-등급의 채권과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소비 증가율, 무위험 이자율로서 CD91일물 유통수익률의 데이터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자산군에 대해서 수익률의 평균값과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해서 수익, 위험 평면에 나타내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주식이 가장 고위험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CD91이 가장 저위험입니다. AA- 채권도 위험이 낮기는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CD91물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조금 더 높습니다. 토지나 아파트는 CD91일물과 코스피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피스하고 리테일은 위험은 굉장히 낮은데 수익률은 굉장히 높죠. 특히 이 두 가지는 주식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의 수익위험 특성이 정말로 이러한지는 사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나 리테일의 수익률 지수는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코스피와 같은 주식의 지수는 실거래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산출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거의 값에서부터 크게 달라지기가 힘들어요. 매번 평가되는 금액이요. 그러다 보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게 산출이 돼서 위험이 아주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도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요. 현실에 없는 가공의 데이터로 하는 것보다 현실에 있는 데이터로 예시를 들어보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오피스고요. 가장 낮은 것은 CD91일물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고요. 먼저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것과 같이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채권하고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위험이 아주 높은 주식, 그리고 아주 낮은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지금 보는 이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것은 포트폴리오 효과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상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 중에서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그냥 채권 그 자체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죠. 우리가 이 선을 뽑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권과 주식의 투자 비중을 100대 0, 90대 10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넣어서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와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안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두 개를 골라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으로 볼록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요. 직선인 경우에 비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오피스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이 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점은 오피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그림이 두 개의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고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아까 본 것과 같은 효율적 프론티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최적화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계량적인 기법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은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자산과 높은 자산 두 개를 선별한 다음 그 사이의 수익률의 수준을 잘게 나누어요. 나눈 다음에 이 각각의 수익률별로 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낮은 비율을 구해내면 됩니다. 그걸 구할 때 아까 얘기했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 기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계량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각 수익률의 수준별로 분산이 최소인 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은 엑셀에서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하려면 각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많은 수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여러 개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하려면 역시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자산이 두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분산을 계산하려면 두 개의 자산일 때와 달리 3개 이상이 되면은 행렬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 행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배웠죠. 분산, 공분산, 행렬은 이 세로축과 가로축에 똑같은 변수들을 놓고 두 개의 변수가 만나는 자리에 두 변수의 공분산을 적는 겁니다. 토지와 토지가 만나는 곳은 토지와 토지의 공분산을 적고요. 그게 바로 토지의 분산이죠. 아파트와 토지가 만나는 자리에는 역시 두 개의 공분산을 적고요. 그렇게 해서 공분산을 다 채우는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와 토지의 공분산과 토지와 아파트의 공분산은 같기 때문에 이 대각선상에 있는 두 값은 같은 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만든 행렬을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렬을 만들어내는 것도 엑셀이 쉽게 해줍니다.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확장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한 분산, 공분산 행렬에 각 자산의 비중을 넣어서 이런 행렬 연산을 해주면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구해집니다. 이 분산을 구하는 행렬 연산 역시 MMULT, Transpose 같은 엑셀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의 분산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해놓은 분산을 최소화하는 이 비중을 거꾸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건 역시 엑셀의 해찾기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결과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산을 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수익률의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을 나타낸 건데요. 이 6개 자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익률 사이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1%, 1.2%, 1.4% 이런 식으로 0.2% 크기대로 구간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의 수익률이 나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 6개를 섞어서 1.2%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 배분 비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최소로 해주는 비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딱 한 개가 도출이 됩니다. 그 비율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각 수익률의 수준마다 하나하나 다 실행을 해서 이 비율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온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이 해당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서 가장 최소가 된 위험의 지표인 거죠. 이 두 개의 변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우수한 점이냐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샤프 지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샤프 지수는 위험 한 단위당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 수익률은 평균값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초과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무위험 이자율은 CD 91일무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한 이 샤프 지수 중에서 가장 값이 높은 것은 1.11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1.4%에서 1.6% 사이에 어느 한 점에 옵티마이즈드 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샤프 지수가 극대화되는지는 역시 해찾기 기능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해찾기를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정리한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수익위험 평면을 그려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점은 오피스고 가장 낮은 점은 랜드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다른 자산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샤프 지수가 가장 높은 점은 이 빨간 점입니다. 앞에 표만 구해지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쉽겠죠? 그러면 6개의 자산을 섞어서 만든 이 포트폴리오가 2개씩의 자산으로만 만든 포트폴리오보다 얼마나 우수한지는 이 우측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봤던 오피스와 랜드만으로 구축한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그거보다 6개의 자산으로 구한 효율적 프론티어가 훨씬 좌측 상단에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주식과 채권만으로 구성한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이것보다도 당연히 훨씬 높은 구간에 있죠. 그래서 6개의 자산으로 구축한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2개의 자산으로만 구축한 효율적 프론티어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의 자산에다가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샤프 지수 기준으로 최적의 점은 이 빨간 점입니다. 방금 이제 자산 배분을 위한 최적화된 점을 샤프 지수를 기준으로 도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 즉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샤프 지수보다 더 효용이 높은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 5-6이었는데요. 방금 우리가 구축한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 빨간 선이라고 치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에 따라서 그 상에서 그 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무위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한 이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한 점이 아니고 그 위에 한 점과 이 무위험 자산을 잇는 직선상에서 더 높은 효율적 프론티어가 구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 접점을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했었죠. 그러면 투자자는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이 접선과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선과 접하는 점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포트폴리오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최적 완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무위험 자산을 추가하고 또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까지 고려하는 그런 식의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무차별 곡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필요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한 효율적 프론티어 중에서 샤프 지수를 통해 가장 옵티마이즈드 된 점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론 7번째 시간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